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요소수 대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화학업계에선 수익성이 떨어져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 들어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매매 금액이 35조 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미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보인 가운데 이러한 흐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 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 같은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수치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엔 속도를 내지 못하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반면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매점 매석과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요소수를 거래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한 판매자가 요소수 10리터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1분 만에 구매를 희망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통상 가격이 10배에 달하는 제품인데도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기사와 택배기사 등을 중심으로 구매 경쟁이 벌어지며 금방 동인한 겁니다. 단순히 판매자가 폭리를 챙기는 것을 넘어 개인 간 요소수 거래를 하다 보면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요소수 대란에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비율만 잘 맞추면 직접 제작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중국 의존도가 큰 요소수를 우리 화학업체들이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소수 품귀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물류업계의 타격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요소수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요소 공장을 철수하면서 국내 요소 생산 공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은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 이를 두고 일부에선 국내 업체들이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생산해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이 요소수 생산을 못하는 원인은 뭘까? 화학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화학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문제가 아닌 수익성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산 원가가 경쟁사 대비 높게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적자로 이어졌기 때문이고, 석유를 수입해서 납타를 만들고 이 납타 가지고서 만들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요소수 공급난을 계기로 중국에 의존하는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까지 더해지면서 물류 중단처럼 우리 산업 곳곳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 2년 만에 6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 9,100여 건으로 지난 2017년 약 7만 건에서 2년 만에 2만여 건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총 양도차익도 2017년 약 16조 원에서 2019년 9조 8천억 원 수준으로 6조 1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서울 지역 양도차익 중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가 전체 54.9%인 5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나머지 22개 구의 양도차익 총액 4조 4천억 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 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며 올 들어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매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상가,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 총액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의 상업, 업무용 부동산 매매 총액은 약 35조 7,551억 원으로 전체 14,000건가량의 매매가 체결됐습니다. 매매 총액은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5조 4천억 원보다 약 10조 3천억 원이 늘었고 건수는 792건 증가했습니다. 올해 서울 수익형 부동산 건축물의 주 용도별 매매 건수를 보면 공연장, 사진관 등이 포함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5천여 건, 소매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3,600여 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의 순으로 많았고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규제가 강해졌고 또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없이도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대출이나 세금 이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편. 최근엔 주택의 대체재로 쓰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수요 이동으로 시세 차익까지 기대 가능하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공실 리스크까지 줄어들었고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기대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 풍부한 유동성,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당분간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자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함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증시 간 차별화 흐름이 뚜렷해진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거쳤고요. 오히려 최고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연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한미 증시 간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향후 시장 전망, 대응 전략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 업종까지 모조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중 2,93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0.31% 하락한 2,96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3천억 원가량 매수를 좀 해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눈에 띄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의 제약 바이오주의 부진이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코스닥은 모처럼 1,000스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눈에 띄는 건 근데 이제 한미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내리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상승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측됩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면서 치솟고 있는데요. 반면 국내 증시는 3,000선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답답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11년 만에 최대까지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이런 현상은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앞두고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준 상황이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또 크리스마스 등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상승 여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죠.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고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면서 여전히 주가에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930선에서 3,06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930 찍었으니까 이번 주에 3,060선 찍고 다음 주에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형적인 한마디로 약세장이에요. 약재에만 민감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대형 공모주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급 충격으로 주가에 악재로 지금 작용한다고 하는데 투자자 유의도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만 11조 원에 달하는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대거 풀리게 됩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보호예수란 우선 공모주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등 주요 투자자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입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데요. 오늘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해서 10일 크래프톤, 11일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보호예수 물량이 줄줄이 풀릴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물량이 조금 풀리면서 장중 5%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막판 조금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2.8% 하락을 했고요. 55,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관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 800억 원가량 매도를 했는데 단순히 기관의 매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이 3사 가운데 실질적인 유통 물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매도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설립 자금들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는 물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조금만 팔아도 좀 매도가 더 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 물량 대비 충격이 크다는 그런 코멘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크래프톤도 지금 보호예수 물량 풀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네, 크래프톤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크게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인데요.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공모주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팔게 되면 손해를 좀 보는 건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당장 주식을 매도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특히나 12월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 여력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을 한 70조에서 80조 가량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 룸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호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달 SKIT 케이스가 크래프톤이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여가지고 보호예수 해제가 좀 터지는 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MSCI 편입 모멘텀은 바로 리커버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고연구원이 짚어주신 SKIT, 한마디로 SK 아이테크놀로지인데 여기도 이제 물량 엄청나게 풀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물량이 풀립니다. 3사 중에서 물량이 가장 큰데요. 특히나 최근 주가가 내리막길을 조금 걷고 있고요. 오늘은 8%대 상승하긴 했지만 2달 동안 한 5거래일 정도만 오르는데 그치긴 했습니다. 또한 최근 거래 대금도 지난 8월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는 11일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현재 지금 2대 주주인 사모펀드, 프리미어, 슈페리어 그리고 기관 등이 보유한 물량이 대거 풀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좀 해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팔 가능성이 적겠죠. 하지만 이 관건은 2대 주주인 사모펀드, 프리미어, 슈페리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 슈페리어 지분이 문제인 건데 물량 자체가 좀 많기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엑시트를 하려고 하는 자금이 많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외에 저희가 또 지켜볼 만한 이벤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 물가 지표를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10일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정도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나 같은 날 10월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화되고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물가 지표와 함께 기업의 지원 대책 그리고 유동성 확대 방안도 함께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 내려도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망한 섹터 종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재석 리더스 투자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시장이 어렵긴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섹터를 좀 저희가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또 시행되었습니다. 항공이나 이제 여행 업종이 많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해외여행 이제 수요가 또 급증하면서 이제 내년 여권 발급 수요도 1,000만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억눌려 있던 여행 심리가 커지면서 항공업계도 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최대 항공사이자 여객 사업, 화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국내 이제 대표 저가 항공사로 제주 노선과 이제 또 동남아, 일본 노선 중심의 국제선을 또 운행하는 진에어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후보가 또 압축되면 이제 정책 수혜주까지도 뒤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 주요 후보들의 공통적인 이제 정책인 친환경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냉매가스를 제작하는 이제 기업이자 온실가스를 또 저감하는 저감 시설을 보유하며 탄소 배출권을 획득한 이제 후성과 미래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 중 하나인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후보 모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 만큼 일자리 관련주인 원티드랩과 플랜티넷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래도 지금 시장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실적이 좋고 상승 모멘텀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제 지금과 같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가, 손절가 또 명확하게 잡으시고 결단력 있게 손절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신규 종목 매수에 있어서는 이제 다가오는 테이퍼링에 대비하여 시장의 또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인 만큼 너무 이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시장 하방 압력에 대비를 하여 어느 정도 현금 확보에 좀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재석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뭐 김혜영 기자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으로 떠나길 기대했던 여행객들 어떤 조건이면 갈 수 있는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도 비자 발급 문의와 항공권 예매가 늘고 있다며 반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미국 시민권이 없는 비이민 항공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최소 2주가 지나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접종이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등 총 7종입니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등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백신 접종자는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비행기 탑승 전 3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미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음성 진단 결과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처를 남기면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지 않아 즉시 여행도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등도 예외 적용을 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출발 3달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됐다는 증서와 함께 의사 또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한 여행 허가 소견서를 지참하는 경우 탑승이 가능한 겁니다. 관련 업계에선 미국 입국 수요가 증가해 그동안 침체됐던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자 대행 업체에선 현지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도 최근 미국행 항공권 예매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대보그룹은 오늘 최등규 회장이 서운밸리 자선 그린 콘서트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선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그린 콘서트는 취소됐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이뤄진 겁니다. 대보그룹은 그린스 콘서트 출연진과 기획사, 서원밸리 회원들과 함께 5,020만 원을 모아 기부에 나섰습니다. 이날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은 사랑의 휠체어 운동본부와 파주 보육원, 파주시 등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최등규 회장은 기업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5월 그린 콘서트를 개최해왔다며 콘서트는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정신을 이어가고자 행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보그룹은 지난해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대보유통, 대보정보통신,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등 계열사 임직원들이 모금한 코로나19 극복 성금과 수해 피해 복구 성금 1억 5천만 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이 정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은 2월 혹한 폭설 시작으로 해서 6월, 7월 미서부 지역에는 극한 폭염이 왔었고요. 대형 산불까지 오면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었습니다. 또 9월에 슈퍼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동부 지역에는 대형 홍수가 발생했고요. 반면 또 남부 지역은 대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 3명 중 1명은 올여름 기상재해를 입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심각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니까 한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요. 한 곳에서는 가뭄이 나고 또 화재가 나고 있고 진짜 미국은 이번에 심각했네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소개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올해 그 미국의 2월 초에 발생했던 혹한, 그다음 6월, 7월 서부 지역으로 발생했던 폭염. 그다음에 이제 이국적으로 대형 산불, 홍수, 예. 슈퍼 허리케인 쉬지도 않고 왔습니다 올해. 그렇죠.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미 연방 재난관리청이 올해 이제 8월에 분석 환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구의 32%가 올 여름 단 3달 동안 사이에 재해가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재해 선포는 없었더라도 수일간 지속되는 폭염을 경험한 사람도 미국민의 64%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발생한 허리케인이라든가 홍수, 폭염,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거의 400명에 육박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허리케인 아이다와 서부 대형 산불,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전례없는 홍수는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기후위기 코드 레드를 선언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위기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이런 이상기후라든가 기후변화 이런 패턴 같은 걸 보면은 예. 빈도, 그다음에 이런 강도 이런 게 점점 커지면서 피해 인구와 경제 손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에 있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마미 미스토리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 특별대표의 말처럼 이젠 그 누구도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세계기상기구가 올해 9월에 50년 동안의 자연재해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하루 평균 2억 20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1970년대보다 2010년대 피해 규모가 약 7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를 위한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1970년대는 5만 명 이상의 자연재해로 사망을 했는데 2010년대는 2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는 하루 평균 170명이 사망을 했는데 1990년대는 90명, 2010년대는 40명 수준으로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기 용보 시스템 또 발달한 예보 시스템 이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지난 50년간의 하루 평균 2억 20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다라고 하면 이게 액수가 엄청나네요. 그럼요. 예. 정말 엄청난 거죠. 세계기상기구는 일단 이제 1970년에서 2019년까지 총 1만 1000건에 이르는 재해가 있었고 이 때문에 2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약 2조 6,4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를 했는데요. 이 기간 발생한 재해 중 45%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74%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의 91%는 개발도상 국가 등에서 일어났는데
조기경보 시스템의 빈익빈 부입과 심각해지면서 사망자의 많은 숫자가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컸던 탑 10을 보면 말입니다. 손실이 가장 컸던 기후 부문이 허리케인 등 폭풍 부문으로 약 5,210억 달러의 피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홍수로 인한 1,1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9년 하루입니다. 하루 평균 손실액은 약 3억 8,300만 달러였는데 1970년에서 1979년에는 4,900만 달러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50년 만에 8배 가까이 더 발생한 것인데요. 특이한 것은 가장 피해가 발생한 10개의 자연재해 중에 2017년 발생한 허리케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 허비로 969억 달러 피해가, 허리케인 마리아가 694억 달러, 어마가 582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50년 동안 기후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의 35%가 2017년에 미국을 강타한 슈퍼 허리케인 3개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들어서 슈퍼 허리케인이 엄청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상위 10개 재해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은 가뭄으로 65만 명이었고요. 두 번째가 태풍 등 폭풍으로 57만 7,232명 사망이고요. 셋째가 홍수로 5만 8,700명 사망. 넷째가 극심한 폭염과 한파 등 기온 변화로 인해서 5만 5,7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페테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수해는 더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자주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이것은 최근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더 잦은 열파와 가뭄, 산불을 뜻한다. 대개 더 많은 수증기가 생겨나고 이것은 극단적인 폭우와 치명적인 홍수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앙, 특히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